네잎 클로버 모양의 귀걸이와 목걸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디자인은 원래 프랑스 출신의 고급 보석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에서 만든 디자인이죠. 세계 최고의 보석 브랜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로 디자인과 원석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 많은 비싼 브랜드인데요. 과연 반클리프 아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클리프 아펠의 탄생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커플의 러브 스토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에스텔 아펠과 알프레드 반클리프죠. 보석상의 딸이었던 에스텔 아펠과 석공의 아들이었던 알프레드 반클리프는 보석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고 공통의 관심사 덕분에 빠르게 사랑에 빠졌죠. 1895년 결국 이 커플은 결혼식을 올렸고 여기서부터 반클리프 아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러브 스토리에 기반해 반클리프 아펠은 진실한 사랑에 대한 예찬을 브랜드의 주요 철학으로 여겼습니다. 반클리프 가문과 아펠 가문이 보석 및 원석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보석을 고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이 최고 품질의 원석만을 사용한다는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건 이런 뒷이야기가 있어서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 세공도 뛰어난 수준인데요. 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미스터리 세팅입니다. 무슨 말인지 미스터리하다고요? 보석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금속으로 원석을 무는 프롱 혹은 클로가 있는데 반클리프 아펠은 이 부분을 안으로 보이지 않게 집어넣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반클리프 아펠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귀금속을 만들 수 있었죠. 유럽의 상류층들이 반클리프 아펠을 사랑했던 것도 이런 숨은 디테일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시계도 생산하고 있죠. 이 시계 과연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손목시계는 1929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손목시계 제조 이전에는 이미 1920년대부터 탁상시계나 회중시계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클리프 아펠을 운영하던 삼형제 중 한 명인 피에르 아펠이 만든 시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에르는 요즘 말로 하면 스타일 아이콘이었는데 패션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시계가 갖고 싶어서 직접 시계를 디자인하고 만들었죠. 이 시계는 1949년 세상에 등장했고 피에르의 이름을 따 피에르 아펠이라는 모델명을 갖게 됩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현재도 계속 시계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주로 보석이 세공된 시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반클리프 아펠은 아시다시피 전문 시계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계에 보석만 박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시계 안에 스토리를 담죠. 2006년부터 선보인 포에틱 컴플리케이션이라는 시계는 보기만 해도 정말 많은 공을 들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시계입니다. 단순히 스토리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시계에 구현하기 위해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에나멜 기법 같은 방식을 적용해 다이얼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시계가 아니라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클리프 아펠 하면 클로버 모양의 주얼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바로 반클리프 아펠의 아람브라 컬렉션입니다. 이 라인은 1968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앞에서 피에르 아펠에 대해 언급할 때 언급했던 삼형제 중 한 명인 자케 아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매번 네잎 클로버를 모아서 직원들에게 항상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로 시가 담긴 편지와 함께 선물을 했죠. 자케 아펠은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행운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그의 신념을 담아 아람브라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현재에도 이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주얼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행운이 담긴 귀걸이와 목걸이라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가격표를 보면 그 생각은 다시 사라지고 말죠. 반클리프 아펠을 언급할 때 하이 주얼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반클리프 아펠이 자랑하는 세공 기술과 최고급 원석들이 들어간 상품입니다. 브랜드 특유의 예술성으로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이죠.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와 만든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리나 등에서 영감을 받아 주얼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중 개인적으로 가장 특이한 건 1950년에 처음 탄생한 지프 넥클리스라고 생각합니다. 지퍼를 열고 닫아서 목걸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반클리프 아펠에서는 주문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1907년부터 주문 제작을 해왔으니 꽤 역사가 오래되었죠. 특이하게도 첫 주문 제작 제품은 주얼리가 아닌 배 모형이었습니다. 바르나보트라고 불리는 이 모형은 사실 벨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미국의 유진 히긴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배의 모형을 그대로 따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고 반클리프 아펠에서 이를 만들어줬죠. 주얼리가 아닌 특이한 주문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인도의 왕자는 청개구리 전용 케이지를, 벤틀리의 사장이었던 베이브 바나토는 벤틀리가 새겨진 소품 케이스를 주문했었죠. 이외에도 유럽 왕가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왕관도 제작했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반클리프 아펠은 최고급 주얼리 브랜드로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성능이나 제품 자체의 능력보다는 제품의 미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많은 브랜드들을 보면 디자인 하나만 끝내준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오늘 설명할 귀금속 브랜드 부첼라티는 이탈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보석 브랜드 중 하나로 인정받는 부첼라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페라 극장으로 유명한 밀란의 라스칼라, 이 근처에서 창립자 마리오 부첼라티는 1919년 처음 자신의 이름을 딴 가게를 열고 귀금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금속과 이탈리아의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부첼라티의 귀금속들은 유서 깊은 이탈리아 예술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스페인 귀족들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이 부첼라티의 제품을 주문했다고 하니 실이 인정은 받았던 것 같네요.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금세공의 왕자였을까요? 금세공의 왕자였다고는 하지만 부첼라티는 은제품도 꽤 잘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은제품들도 정교하게 세공되어 판매되는데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꼼꼼히 세공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혹은 책 하우스 오브 구찌를 보신 분들이라면 명품 브랜드 구찌의 숨은 집안 싸움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공교롭게 같은 이탈리아 브랜드인 부첼라티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창립자인 마리오가 1965년 세상을 떠난 뒤 회사는 그의 아들들 중 4명이 나누어 운영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안 마리아 부첼라티였습니다. 그는 미국 지역에서의 부첼라티 브랜드 사업을 도맡아 했고 미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1971년에는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회사를 창립해 운영했죠. 한마디로 부첼라티 이름을 단 브랜드가 둘이었던 셈인데요. 다행히도 2011년 합의를 통해 마리오 부첼라티와 지안 마리아 부첼라티 두 회사가 합병을 했고 지금의 부첼라티가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원래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게 일상인가요? 부첼라티가 대륙의 기상을 물려받았다면? 현재는 아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 회사에서 85%의 부첼라티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2016년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3대 명품 그룹으로 유명한 리치몬트에서 부첼라티를 소유 중입니다. 예거르 쿨투르나 IWC, 불가리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와 같은 소속인데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브랜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부첼라티라는 브랜드와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첼라티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바로 화려함입니다. 제품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명확해 보이죠. 부첼라티의 제품들은 로마 제국 시기부터 르네상스 시기까지 아우르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보티첼리나 도나텔로의 작품들에서 한 번쯤은 본 듯한 디자인이죠. 부첼라티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하나는 바로 트라포라토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구멍이 숭숭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어떻게 부첼라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구멍이 뚫렸다는 게 어감이 별로 좋진 않긴 하지만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사이에 벌집처럼 공간을 두어 귀금속을 세공하는데 이게 부첼라티라는 브랜드 특유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금 부분도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감을 주어 독특한 느낌이 나도록 했죠. 물론 이 정도 만들려면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야 하니 장인정신이 들어갔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꾸 예술품과 연관되는데 부첼라티와 예술품의 명확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두면 훌륭한 투자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부첼라티의 가격만 보더라도 꽤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품 중에서도 크기가 크고 브랜드에서 자신있게 내세우는 시그니처 제품일수록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쯤 되면 부첼라티의 귀금속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아닐까요? 부첼라티에서 과거 만든 은제품 중에는 아예 제품에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예술품이 맞는 것 같네요. 최근에 많은 주얼리 브랜드들은 현대적인 삶에 맞게 간편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첼라티는 창립자 마리오 부첼라티가 원했던 화려하고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부터 에메랄드, 금부터 은까지 다양한 원석들과 소재들을 활용해 독창적인 예술품들을 만드는 부첼라티는 최근에는 국내에도 들어오면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과연 부첼라티는 앞으로 국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빨간색의 박스, 명품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있을까요? 바로 프랑스 출신의 까르띠에 이야기입니다. 1847년 설립된 까르띠에는 시계와 주얼리 두 분야 모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죠. 탱크와 산토스부터 러브까지 수많은 히트작들을 내놓으며 유명해진 까르띠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까르띠에의 창립자인 루이 프랑세즈 까르띠에는 원래 보석세공사였습니다. 당시 아돌프 피카드라는 보석가게 사장 밑에서 일하던 그는 자신이 일하던 보석 아틀리에를 인수해 사장이 되었고 까르띠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티파니가 은이라면 까르띠에는 백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창립자의 아들 알프레드 까르띠에가 회사를 물려받았던 19세기 당시 은이나 금을 귀금속 재료로 주로 사용했고 백금 소재는 가공하기 어려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까르띠에의 경쟁사였던 티파니는 이미 정교한 은세공 기술로 명성이 자자했죠. 경쟁사인 티파니를 이기기 위해 알프레드 까르띠에는 백금을 귀금속 세공에 이용합니다. 백금 혹은 플래티넘은 은이나 금과는 달리 다이아몬드와 루비 같은 보석 고유의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는 특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훨씬 더 경쟁사보다 부각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까르띠에가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가 된 것은 알프레드의 아들들인 루이 조셉, 자케, 피에르 3명이 까르띠에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파리와 런던, 뉴욕에 자리를 잡고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개성을 10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까르띠에가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가 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덕분에 영국 왕실의 왕관부터 그레이스 켈리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까르띠에의 이름이 새겨지면서 유명해졌죠. 까르띠에가 주얼리 분야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까르띠에 고유의 스타일을 창조해냈기 때문일 겁니다. 아프리카와 이슬람, 인도 등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까르띠에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낸 것이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이었죠. 현재 뉴욕에 위치한 까르띠에 플래그십 스토어는 진주 목걸이 하나로 얻은 건물입니다. 1900년대 초반 이 건물을 갖고 있던 모턴 플랜트의 약혼자는 까르띠에의 진주 목걸이를 갖고 싶어 했고 덕분에 까르띠에는 이곳을 진주 목걸이에 약간의 돈을 얹어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까르띠에가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까르띠에에서 만든 가장 화려한 주얼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도 왕족을 위해 만들어졌던 파티알라 목걸이일 겁니다. 234캐럿의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2930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고 귀하기로 소문난 범화산 루비도 사용되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마 까르띠에 하면 러브 팔찌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팔찌는 까르띠에의 알도치 폴로가 1969년에 디자인한 제품으로 현재는 까르띠에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러브 팔찌는 중세 유럽의 정조대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신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같은 디자인의 반지도 예물 반지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참고로 이 팔찌를 착용하려면 스크루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뉴욕 병원의 응급실에는 이 드라이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환자들의 팔찌를 벗길 수 있으니 말이죠. 까르띠에는 동물이나 식물을 모티브로 삼아 다양한 디자인의 주얼리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유명한 라인은 아마도 팬더 라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디자이너 잔느 투생의 역할이 컸습니다. 팬더 라인은 잔느 투생과 연인관계였던 루이 조셉 까르띠에가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표범을 모티브로 디자인했고 이후 까르띠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물론 매우 비싸죠. 까르띠에가 시계 분야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삼형제 중 한 명인 루이 조셉 까르띠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독 시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까르띠에의 보석 세공술과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벽시계와 탁상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실력 있는 시계장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시계 제조 기술을 쌓아갔고 까르띠에가 이후 시계 분야에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의 손목시계는 여성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닌 장신구 역할을 했죠. 알프레드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알베르토 산토스 듀몽은 당시 남성들이 널리 사용하던 회중시계를 사용하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비행사였기 때문인데요. 비행 중에 시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루이 조셉 까르띠에에게 불평을 했고 루이는 친구를 위해 실용적인 시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현대적인 손목시계 산토스입니다. 산토스 모델은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손목시계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도 이 모델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죠. 아마도 현재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시계라고 한다면 탱크라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시계는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서부 전선에 처음 투입되었던 르노 탱크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시 이후에는 수많은 명사들이 착용해서 유명세를 떨친 시계고요. 현재는 다양한 디자인과 재료 변화를 통해 계속 생산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까르띠에 시계의 용두 부분을 보면 푸른 보석 같은 것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까보숑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까보숑은 보석을 연마하는 방법의 하나로 위쪽을 볼록하게 다듬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가공된 보석까지도 까보숑이라고 통칭하죠. 사파이어 혹은 합성 스피넬로 제작되는 이 용두 부분은 까르띠에 말고는 쉽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품 여부를 구분할 때 까보숑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까르띠에에서 내놓은 미스터리 클락이라는 이름의 탁상 시계는 1913년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계의 무브먼트가 보이지 않는데 시계가 계속 간다는 것 때문에 미스터리 클락이라고 불렸죠. 롤렉스를 까르띠에에서도 팔았던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생산했던 롤렉스 모델 중에는 다른 회사의 이름이 다이얼에 적혀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까르띠에나 티파니 같은 보석 판매상에서 롤렉스 모델을 주문한 후 본인들의 이름을 달아 팔았던 제품인데 현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일반적인 롤렉스 시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튜티프루티라는 흔히 볼 수 없는 라인의 희귀한 까르띠에 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까르띠에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세공 방식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요. 이 시계는 인도의 보석 세공 방식을 받아들여 제작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그 독특함 때문에 1920년대와 30년대 왕족들과 귀족들의 사랑을 받았죠. 아마 까르띠에 시계를 중고로 사려고 찾아보신 분들 중에서는 다이얼에 머스트드 까르띠에라고 적힌 시계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까르띠에는 까르띠에인데 뭔가 좀 이상해서 짝퉁 같다고요. 이 머스트드 까르띠에는 1970년대 출시되었던 저가 라인으로 고급 금속 대신에 은이나 저렴한 금속 등을 넣어 생산했던 라인입니다. 까르띠에를 저렴하게 만나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쉬운 이야기지만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죠. 까르띠에도 자체적으로 무브먼트를 제작하는데요. 칼리버 1904MC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사이 시계 제품에 들어가는 자체 제작 무브먼트로 186개의 부품을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이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를 꼭 사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1993년 까르띠에는 방돔 럭셔리 그룹에 인수되었다가 1997년 방돔 럭셔리 그룹이 리치몬트에 인수되면서 리치몬트 소속이 되었습니다. 리치몬트 산하에서 그 이름을 더욱 널리 알려가며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사랑받는 까르띠에, 과연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더 유명해지게 될까요? 지금도 이미 명품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이 브랜드는 어떤 방식이든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네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민트색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를 보면 우리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앤 코 이야기입니다. 1837년 탄생에 은제품과 다이아몬드 주얼리 등을 생산하며 사랑받아온 이 브랜드는 얼마 전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LVMH에 인수되며 새로운 날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과연 티파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티파니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1837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실 겁니다. 이 숫자,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티파니 앤 코가 1837년 미국에서 찰스 루이스 티파니에 의해 창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재미있게도 1837년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이름도 달랐고 우리가 아는 주얼리 브랜드가 아닌 문구와 펜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이후 티파니가 동업자로부터 모든 지분을 인수하면서 회사는 티파니 앤 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얼리 브랜드가 아니었던 티파니 앤 코가 어떻게 현재는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가 된 것일까요? 중산층들을 위해 티파니가 유명한 유럽의 주얼리들을 수입해서 팔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주얼리들은 대부분 화려한 디자인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는 차별화되는 모던하면서도 미국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을 직접 디자인해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티파니 하면 실버 주얼리가 대표 상품인데요. 과거 미국 브랜드 중에서 92.5% 은 함유량 규격을 지켜서 주얼리를 제조하는 곳은 티파니 앤 코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심적인 브랜드였다는 이야기죠. 현재에도 실버 주얼리 하면 티파니 앤 코는 당연 상위권에 위치하는데 정교한 세공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1878년 티파니 & 코가 남아공 킴벌리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매입하고 다이아몬드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하면 티파니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티파니 & 코의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좋은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 말고도 색이 들어간 컬러 다이아몬드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던 것도 있죠. 티파니 & 코는 영화에서 PPL을 하기도 했는데요. 티파니 & 코가 최초로 PPL을 했던 영화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 매장에서 아침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죠.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위대한 개츠비에도 티파니 & 코의 제품들이 등장했는데 개츠비의 반지부터 홈데코까지 모두 티파니 & 코의 협찬으로 영화가 촬영되었습니다. 티파니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매장이 하나 있죠. 바로 명품 매장이 일렬로 들어선 뉴욕 5번가와 57번가의 모퉁이에 있는 티파니의 본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티파니 매장이라고 한다면 이곳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네요. 1940년부터 플래그십 스토어로 역할을 담당해온 뉴욕 5번가의 본점에는 129캐럿에 가까운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있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티파니 하면 떠오르는 민트색, 사람들은 이 색을 티파니 블루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당시 유럽에서 신부들은 결혼식의 하객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터키석의 비둘기 장식을 선물했는데 티파니의 창시자인 찰스가 이것에서 착안해서 티파니 블루 색상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죠. 티파니는 1845년 처음 만들었던 카탈로그의 표지에 이 색상을 사용하고 블루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티파니 블루 컬러는 티파니를 대표하는 색상이 되었습니다. 쇼핑학의 저자 마틴 린드르스톰은 티파니 블루박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의 심장박동수가 22% 상승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다 보니 티파니 & 코를 거쳐간 디자이너들도 많습니다. 그중 20세기 모던 장신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선정된 장 슐럼버제, 흘러내리는 듯한 주얼리 디자이너로 유명한 엘사 포레티, 유명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딸 팔로마 피카소 등이 손꼽히는 디자이너죠. 이들이 디자인한 제품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파니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루베이도 소재를 출시해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티파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핑크색의 금속,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합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측정 결과로는 동이 55%, 금 31%, 그리고 나머지는 은과 아연이 섞인 합금이었죠. 뉴욕 양키즈의 야구 모자, 대세템이 되면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모자 위에 NY 로고가 야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탄생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뉴욕 양키즈가 이 로고를 사용하게 된 건 바로 티파니 & 코 덕분이었죠. 존 맥도웰이라는 이름의 뉴욕 경찰을 그리기 위해 만든 메달의 제작에 티파니가 참여했고, 이 로고는 이후 1909년 뉴욕 하이랜더스, 즉 뉴욕 양키즈의 전신인 팀에서 로고로 활용되게 됩니다. 민트색 박스를 등 뒤로 숨긴 남자, 여자에게 건네주는 박스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티파니에서 자주 사용하는 광고 컨셉인데요. 이렇게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티파니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자 한 번쯤은 갖고 싶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프로포즈, 행복한 결혼의 상징이자 최상의 제품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이름을 알려왔던 티파니 & 코, 앞으로 어떻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티파니 & 코의 실버 주얼리가 단정하다면 이 브랜드의 실버 주얼리는 요란합니다. 바로 슬쩍 봐도 존재감이 확실한 미국 출신의 크로마츠죠. 독특하면서도 볼드한 디자인과 개성있는 디테일로 큰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의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로큰롤 혹은 바이커 느낌의 고급 주얼리로 인식되며 명성을 쌓은 크로마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로마츠는 1988년 리처드 스타크에 의해 미국 LA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몫으로 일하던 리처드 스타크는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가죽 제품 수입 회사에서 세일즈 업무를 맡게 되었죠. 이 시기 리처드는 가죽 사업을 하고 있던 존 바우만을 만나게 됩니다. 존은 리처드의 가죽이 좋은 품질인 것을 보고 같이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죠. 당시 존과 리처드는 모두 바이크를 좋아했는데 바이크를 탈 때 본인들이 입을 만한 가죽 재킷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직접 만들기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은을 세공하던 레너드 카모트를 만나 쇠장식에 달린 가죽 재킷을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삼총사였죠. 알렉산드르 듀마의 삼총사는 칼을 휘둘렀지만 이들은 실버와 가죽을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브랜드 이름은 크로마츠였는데, 크로마츠라는 단어는 당시 리처드 스타크가 코스튬 디자인을 했던 영화의 가제였죠. 그리고 그의 제품들이 좋다는 것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1988년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크로마츠는 광고도 없이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아마도 크로마츠 제품이 가지는 특유의 강렬한 느낌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크 매니아와 세계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크로마츠에 열광했는데요. 이후 실버를 주 소재로 한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크로마츠는 큰 인기를 끌었고, 기존 주얼리 브랜드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의 제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크로마츠는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1991년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때를 잘 맞춘 덕분인지 크로마츠는 당시 일본의 음반 문화와 더불어 일본 열도를 열광시켰고 머지않아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업적들을 바탕으로 1992년에는 미국 패션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CFDA 시상식에서 액세서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실버 액세서리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죠. 현재에는 세계 각지에 매장이 있고 한국에도 매장이 있는데, 한국 매장의 규모가 꽤 큰 편이란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거엔 매장이 하나뿐이었지만 2024년 4월 기준 크로마츠의 매장은 국내에서 4개가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삼총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공동 창업자였던 존 바우만과 레너드 카모트는 각각 1997년 그리고 2001년에 브랜드를 따로 런칭하면서 현재는 리처드 스타크와 로리린 스타크 부부가 공동으로 크로마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로마츠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었죠. 현재에도 부부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크로마츠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크로마츠의 제품들은 대부분 925 실버와 22K 골드, 18K 화이트 골드와 가죽 및 나무를 소재로 제작됩니다. 고딕과 펑크록, 바이커를 모티브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백합 문양, 단검, 꽃 문양, 십자가 문양을 넣은 액세서리가 있고, 이 상징들은 현재는 크로마츠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유의 유화 처리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제품에 녹여넣은 것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죠. 브랜드 운영 초기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한 주문 생산만 진행하였으나 1996년부터 뉴욕 매장을 시작으로 대중들에게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제품당 생산되는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아 희귀성이 있고, 그래서 더욱 소장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특출나고 컨셉도 확실한 크로마츠에도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단점은 바로 비싸다는 것이죠. 그것도 심하게 비쌉니다. 럭셔리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예술품의 경지에 오른 크로마츠이지만 한번 구매하려면 많은 고민을 해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츠 가품이 많이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품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많이 판매되기도 하죠. 크로마츠는 짧은 역사 속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뤘음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상의 품질로 클래식한 디자인을 통합하는 크로마츠의 생산 철학입니다. 은으로 만든 하드웨어나 중후함을 느낄 수 있는 반지 또는 크로마츠의 아이웨어 같은 제품을 착용해보면 크로마츠의 브랜드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로마츠는 하이엔드 실버 주얼리, 가죽 의류, 아이웨어 등을 여전히 제작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펼치는 등 때에 따라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 크로마츠 제품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창립자인 리처드 스타크가 원하는 것처럼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크로마츠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키모토 코키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주를 구경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일본 출신의 진주 주얼리 브랜드 미키모토를 창립한 사람이죠. 1888년 창립되어 진주를 일본의 세계적인 수출품 중 하나로 만들고, 더 나아가 진주로 고급 주얼리를 만들어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된 브랜드인데요.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목과 귓볼, 손목과 손가락을 진주로 장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본 왕실의 공식 주얼리 브랜드인 미키모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이 원래 별표 국수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수와 연관되어 시작한 회사가 삼성뿐만은 아닙니다. 미키모토의 창립자인 미키모토 코키치는 1858년 일본 시마반도의 작은 마을인 토바섬에서 국수 가게 주인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야채를 팔아 집을 도왔죠. 당시 토바 지역에서 나는 진주는 매우 유명했고, 미키모토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진주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걸 보고 진주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키모토가 진주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으려 했을 때 토바섬에서 천연 진주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팔린다고 대책 없이 계속 진주를 캐냈으니 줄어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바로 진주 양식이었는데요. 미키모토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1888년 빚까지 내어 진주를 양식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주조개에 진주핵을 넣어 천연보다 더 빛나는 양식 진주를 만들려 했던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시도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누구도 해본 적이 없으니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죠. 실제로 미키모토가 문어와 홍조류 때문에 진주 양식의 골머리를 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 사람들의 반대도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실험 끝에 미키모토 코키치는 결국 진주를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미 그 이전에도 스웨덴에서 진주를 양식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성공도 했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미키모토가 대량 양식에 성공하면서 판이 바뀌었죠. 덕분에 오늘날 진주의 99%는 양식 진주가 사용되며 우리도 진주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중동 지역이 진주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지역의 해안은 진주잡이가 성행했고 전 세계에서 이 지역에 진주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죠. 하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 진주를 잡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일본인 미키모토 코키치에 의해 진주 인공재배가 성공했고 사람들이 양식 진주를 사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진주는 일본의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미키모토 코키치가 진주 재배에 성공한 섬은 일본 중부 미에현의 오지마였는데 진주 양식이 성공한 이후에는 미키모토 진주섬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광역시와 갤럭시가 생각나는 순간이네요. 미키모토라는 브랜드 덕분에 진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진주만 수출했다면 지금의 미키모토는 없었겠지만 미키모토 코키치는 진주를 세공해 가치를 높이는 법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진주를 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추가해 아름답게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899년 초 미키모토는 도쿄의 긴자에 진주보석 전문 매장을 열었습니다.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지금도 긴자에는 미키모토의 매장이 남아있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로 평판이 높습니다. 덕분에 오늘날에도 미키모토라는 주얼리 브랜드는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미키모토 진주를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27년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미키모토 코키치는 에디슨을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 미키모토의 진주를 본 에디슨은 진짜 진주와 같다며 극찬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뉴욕타임즈를 통해 보도되었고 덕분에 미키모토와 그의 진주는 하룻밤 사이에 미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미키모토의 진주가 아무리 예쁘고 고급스럽다고 하더라도 남성들이 이걸 착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들이라면 미키모토의 진주는 여자친구나 아내의 선물로 남겨두는 게 좋겠네요. 오늘날에도 미키모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미적인 진주로 만든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직접 진주 양식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매한 진주로 제품을 만들지만 미키모토라는 브랜드가 주얼리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으며 패러다임을 변환시킨 브랜드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미키모토의 주얼리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상의 퀄리티 덕분에 주어지는 만족감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 뭘 살지 모르겠다고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많지만 그중 최고는 바로 작고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일본의 진주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도 고려해볼만 하죠.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주소재로 사용하며 미려한 디자인의 주얼리를 만드는 타사키는 일본을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타사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일본의 진주는 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이렇게 일본 진주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미키모토 코키치가 양식을 통해 진주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타사키의 창립자인 타사키 슌사쿠도 미키모토처럼 1933년부터 진주 양식장을 시작했고 이렇게 채취된 양질의 진주를 바탕으로 1954년부터는 고베 지역에서 자신의 주얼리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요. 2차 대전 이후부터 늘어난 국가 간 자유무역 덕분에 타사키의 진주는 세계 곳곳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원래 타사키는 다른 고급 주얼리 브랜드의 진주를 납품하는 일을 담당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디자인을 해 주얼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작고 반짝이는 것은 비싸고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 아닐까요? 타사키는 진주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명품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진주 대량 양식에 성공한 미키모토도 현재는 진주 양식을 직접 하고 있지 않지만 타사키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진주를 양식하고 수확합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사키라는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제품 생산과 유통에 일관성이 있으니 제품의 품질 관리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타사키가 자랑하는 진주는 바로 해수 진주, 즉 바다에서 자라난 진주입니다. 아코야 진주라고도 불리는 이 진주 종류는 가장 널리 쓰이고 인기 있는 진주 종류로 일본 근해에서 자라나는 아코야 조개에서 채집되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또한 타사키는 1970년대부터 마베 진주라고 불리는 종류도 양식에 성공했는데 타사키의 제품 중 반원 형태로 된 진주가 들어간 건 모두 이 마베 진주를 사용해 만듭니다. 이 진주 양식에 성공한 건 타사키가 최초였고 지금도 마베 진주는 타사키의 대표 진주로 인정받습니다. 타사키를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 하나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타사키는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타사키는 고급 진주뿐만 아니라 상급의 다이아몬드도 제품 제작에 이용하는데 1990년대부터 유명한 드비어스와 직접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자격을 갖게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다이아몬드의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놀랍게도 타사키가 한번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고 그렇게 되었던 걸 한국 회사가 살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당시 진주 가격 수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중국의 저렴한 진주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고 타사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한국의 MBK 파트너스가 타사키의 지분을 인수하고 변화를 깨했고 덕분에 타사키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MBK가 이 브랜드를 인수하기 전 일본식으로 다사키라고 불렸지만 2012년부터는 타사키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타사키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경 썼던 건 디자인이었습니다. 과거 타사키의 제품은 조금 고리타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 진주라는 보석이 고전적인 이미지이고 중요한 자리에서나 차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타사키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진주 주얼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바꿨는데요. 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상생활에서도 타사키의 주얼리를 폭넓게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하게 만들려면 일상생활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져야 합니다. 타사키는 이 점에서 착안해 많은 디자이너와 예술가 그리고 브랜드와 협업하죠. 특히 브랜드끼리 손을 잡고 콜라보 제품을 내놓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타사키와 아식스가 협업한 이 신발은 다른 콜라보 제품과는 좀 다릅니다. 진주로 장식된 아식스 신발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닥 많지 않죠. 얼마냐고요? 비싸면 4천만 원까지 갑니다. 이제 타사키는 일본뿐만 아니라 뉴욕과 파리, 런던 같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진주로 시작해 다이아몬드까지 나아간 이 브랜드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과연 앞으로 타사키는 어떤 길을 걸으며 주얼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될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변화했던 것처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도 유연하게 대처해 타사키가 살아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급 주얼리 브랜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앤디 워홀은 이 브랜드의 매장에 가면 마치 미술 전시회를 가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이 브랜드는 예술품처럼 감각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탈리아 출신의 불가리인데요.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주얼리 브랜드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브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가리의 역사는 1884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불가리라는 로고는 라틴 알파벳으로 쓰여졌는데 이는 그리스인 창립자 소티리오 불가리의 이름으로부터 따와 만들어졌죠. 그는 원래 은세공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들이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기에서 가능성을 본 소티리오는 로마의 시스타나 거리에 첫 매장을 열게 됩니다. 소티리오가 죽은 이후에는 후손들이 물려받아 불가리를 가족 사업으로 2010년대까지 운영해왔죠. 그리스인이 로마에서 만든 브랜드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불가리, 세르펜티나 비제로원 같은 불가리의 제품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그 이력만큼이나 제품들이 꽤나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재밌게도 이 디자인을 창조해내기 위해 불가리는 방대한 유산을 품은 로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불가리는 이 유산들이 가진 의미와 표현 방식들을 자사의 제품에 그대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불가리는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르네상스 시기, 그리고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장신구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불가리만의 독특한 주얼리를 만들어냈죠. 불가리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컬러의 원석과 보석들 그리고 소재들을 사용해 뛰어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보석이 가진 특유의 색감을 잘 보여주는 가공 방식을 통해 화려한 이미지의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이는 이후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는 주얼리에 실크나 나무 같은 소재를 활용하면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단순한 주얼리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했죠. 한때는 불가리 부티크가 영화배우와 사교계의 유명인사들이 즐겨 방문하는 만남의 장소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명인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의 명성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리는 뉴욕, 파리, 제네바, 몬테카를로 같은 세계의 유명 도시에 계속 매장을 내기 시작했고 더더욱 사랑받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불가리는 이어서 주얼리가 아닌 다른 제품군에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계입니다. 특히 여성 시계의 경우에는 꽤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리는 1980년대부터 시계 라인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주얼리 브랜드로 이어온 역사가 긴 만큼 다른 기계식 시계 브랜드와는 다르게 장신구에 가까운 시계를 더 잘 만드는 듯 합니다. 참고로 각각의 시계에는 고유의 모델 번호 및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해내기도 하죠. 불가리 하면 또 유명한 것은 향수입니다. 아마 남성분들이라면 불가리 뿌르옴무라는 향수 한 번쯤은 뿌려보시거나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자랑하는 불가리의 향수는 당시 CEO였던 프란체스코 트라파니의 사업 전략의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주얼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향수로도 얼마든지 불가리라는 브랜드를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불가리는 심지어 우아하면서도 스타일이 살아있는 가죽 가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자사에서 내놓는 주얼리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 주얼리 라인인 세르펜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가방들은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독특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다 보니 불가리는 세계 곳곳에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매장에는 불가리라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그 중에서 특이하다고 할 만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쿄 긴자의 불가리 매장입니다. 이 거대한 매장은 레스토랑과 바, 라운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매장들을 운영하는데 불가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 불가리는 일본에서 초콜릿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더 달달할까요? 불가리는 그래서 호텔도 운영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불가리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물론 호텔의 인테리어나 디자인은 모두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죠. 자사의 제품을 예술품으로 간주하는 브랜드니 호텔 내부의 인테리어에도 꽤 많은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숙박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감상이나 미슐랭 가이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브랜드의 이미지에 기대어 장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발리에 있는 불가리 리조트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리조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2011년 불가리는 명품 제국 LVMH에 매각됩니다. 불가리는 현재에도 LVMH를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가죽 사업을 매각한 뒤 할 일이 없어진 불가리 가문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 떠났는데 바로 와인 사업이었죠. 장신구를 만들어 팔던 가족들이 갑자기 와인이라니 정말 뜬금없죠. 그들이 판매하는 와인 중에는 창립자 소티리오의 이름을 딴 와인도 있으며 와인 라벨에 불가리라는 이름이 새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얼리로 시작했지만 호텔과 레스토랑, 심지어 와인까지 만드는 이 가문 정말 다재다능하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반짝거리는 보석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상류층이 보석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처음부터 상류층을 위한 보석 가공을 위해 태어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고급 보석상 쇼메입니다. 1780년부터 시작되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쇼메는 유럽의 여러 왕족과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보석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죠. 과연 쇼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쇼메는 17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프랑스 왕실의 전용 보석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죠. 재밌는 건 보통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이 창립자의 성을 따서 브랜드 네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쇼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당시 쇼메의 창립자인 마리 에티엔느 니투는 나폴레옹 황제 시대의 황실의 전속 보석 세공사로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쇼메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쇼메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아니라는 점과 출발부터 왕실과 그 궤를 같이 했다는 건 특이한 사실입니다.
이후 니토가 황실의 보석 세공을 담당하면서 그는 황제대관식에 필요한 모든 왕관과 왕검, 조세핀 왕후와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인 마리 루이즈 왕후의 결혼 예물까지 모두 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에 등장하는 그 왕관이 바로 쇼메이 작품이죠. 니토가 나폴레옹을 위해 만들어주었던 왕검도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여담이지만 이 검에는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리젠트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니토는 1811년 나폴레옹을 위해 세계 최초로 보석이 장식된 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메랄드와 진주가 장식된 이 시계는 정확히는 조세핀 왕후의 딸이었던 아우구스타 바바리아 공주가 소유했던 손목시계였죠. 주얼리 브랜드에서 보석이 세팅된 시계를 만드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시계는 유명한 시계 브랜드인 브레게와 같이 만들어낸 시계였죠. 겉은 화려하고 속은 알찬 시계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현재도 쇼맨은 시계를 만들고 있는데 시계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편입니다.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와 예술가 등도 쇼메를 사랑했을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왕족들 사이에서는 쇼메이 주얼리가 본인들이 진정한 왕족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신분증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 쇼메이 티아라는 세련되고 클래식한 세공으로 유명했는데 유럽 황실의 결혼식과 각종 행사에서 쇼메이 티아라를 쓰는 게 당연한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왕족과 귀족 가문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속녀들까지도 쇼메이 티아라를 구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이후 프랑스 제1제국의 몰락과 함께 쇼메도 소유주가 바뀌게 됩니다. 몇 명이 니토 가문의 뒤를 이었고 1885년에는 조셉 쇼메가 사업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브랜드가 쇼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브랜드의 시작이 나폴레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방돔 광장에 있는 쇼메이 매장 앞에 나폴레옹 동상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폴란드를 대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프레데릭 쇼팽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그는 야상곡과 마주르카 등으로 유명한데 쇼메이 부티크가 있는 방돔광장 12번지는 과거 쇼팽이 본인의 음악적 영감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마주르카를 작곡했는데 이 마주르카 묘하게 쇼메이 주얼리들과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앞에서 브레게가 쇼메이 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레게는 이후에도 쇼메와 이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쿼츠 파동으로 인해 브레게가 어려워지자 역사적인 시계 브랜드가 망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 쇼메는 브레게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브레게가 스와치 그룹에 인수되면서 쇼메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쇼메는 1999년 LVMH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어쩌면 럭셔리함의 대명사인 쇼메 그리고 명품 그룹 LVMH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쇼메가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쇼메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디자인 철학과 실험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쇼메만이 갖는 특유의 우아한 디자인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스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쇼메의 창의적인 실험 정신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쇼메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냅니다. 쇼메는 유럽에서도 대중화되어 있는 브랜드가 아닌 왕실과 상류층의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이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유럽 왕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쇼메를 이제는 전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죠. 현재 쇼메의 주요 고객들은 모로코 왕과와 같은 유럽 왕실을 비롯해 세계의 상류층, 부유층이지만 1993년 이후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이제는 전 세계의 국제적 도시에서 쇼메의 주얼리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프랑스, 중국 지역의 매출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쇼메는 상류층과 부유층의 상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